일본을 떠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3차례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군 미사일 부대가 탄도미사일 한 발씩을 쏘며 맞대응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나 선거 전략을 논의한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보수의 결집을 흐트러 놓아야 한다. 박선영과 조혜련 도 흐트러 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내 86그룹 용퇴론을 꺼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이게 지도부냐며 비판하는 등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생활했던 청와대 관저 내부가 내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하루 앞서 언론에 공개된 관저와 본관 내부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0명 이상 숨졌습니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범인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선택한 도발 시점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아시아를 떠난 이후에 그러나 미국 본토에 착륙하기는 전에 쐈습니다. 모두 3발을 발사했는데요. 가까운 한국에도 먼 미국에도 모두 위협이 되는 이 단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 기폭 장치를 시험하는 게 탐지됐다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분위기입니다. 오늘 도발 상황부터 김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올해 들어서만 17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은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에 각각 한 발씩 모두 3발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을 향해 쐈습니다.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데 사거리가 15,000km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오늘처럼 미국을 겨냥하는 ICBM과 남한을 조준하는 SRBM을 섞어 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다 같이 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주는 충격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아시아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2시간 전 에어포스 원 탑승 중에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통해 북한을 겨냥한 확장 억지력 강화와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한 반발 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지에 무단 침범한 데 이어 오늘 북한까지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중러가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바로 대응했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건 미국과 함께 맞섰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 맞대응 성격으로 한미가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쏘았고 하늘에선 우리 F-15 전투기와 미 공군 정찰기도 출격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동해바다를 향해 솟아오르는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 잠시 뒤 미군 전략 자산인 에이테킴스도 하늘로 치솟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우리 군과 미군이 오전 10시 20분쯤 지대지 미사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초정밀 탄도미사일 현무2와 축구장 3-4개 면적을 파괴하는 에이테킴스로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실렸습니다. 올 들어 앞선 16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는 없었던 한미 양국군의 공동 대응입니다. 실사격으로 한미가 연합 대응한 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던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입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미리 탐지하고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이 어제 F-15K 30여 대를 동원해 밀집 대형으로 지상 활주하는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한 것도 사전 경고 의미가 담겼습니다. 탄도미사일 전담 정찰기인 코브라보를 출격시켜 대북 경계 활동을 해온 미군은 오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B-52H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주변까지 전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선 뒤부터는 미사일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대비 태세가 확고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여줬다는 거가. 한미 국방장관도 오늘 긴급 전화회의를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출근해 취임 후 첫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3원칙을 밝혔는데요. 발사체 종류를 명확히 밝히겠다.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 한미 공조로 관리하겠다. 도발 때마다 미상의 발사체라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 조치로 해구산 실행력 시뮬레이션이나 야외 기동훈련 등이 검토됐습니다. 또 전투기나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도 실질적 조치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오늘 NSC에선 윤석열 정부의 북한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 3원칙도 세웠습니다. 발사체가 방사포인지 ICBM인지 정확히 기술하고 한미 군사협조하에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성명 발표도 지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가 동시에 대응했다는 점이 전 정권과 차이점이라며 오늘은 비교적 절제된 메시지를 냈다면 앞으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북한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오전 6시 3분에 보고받고 6시 30분 NSC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오전 7시 35분 첫 대통령 주재 NSC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마지막 준비 단계로 임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핵실험 사전 준비를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철통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포스타 군 수뇌부 7명을 전원 교체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배제됐던 육사 출신들이 부활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의미는 강은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군의 최고 작전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됩니다. 6회 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엔 박정환 합동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엔 이종호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엔 정상화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모두 1988년에 임관한 동기 기수입니다. 3군 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발탁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장기화, 고도화되면서 한미 연합작전과 3군 합동작전이 중요해진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한의 위권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을 좀 강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근무했던 주요 지휘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한 발탁이, 또 연합사 부사령관의 안병석 육군차장, 지상작전사령관의 전동진 합참작전본부장, 제2작전사령관의 신희연 3군 단장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6개월 만에 교체되는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전군의 대장 7명이 모두 바뀝니다. 육군 대장은 5명 중 4명이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군 수뇌부를 물갈이하며 상대적으로 홀대받던 육사 출신들을 중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다만 육사를 특별히 안배하진 않았다며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선거법상 어느 후보도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최측근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해 정당 추천이 금지돼 있죠. 바로 어제 서울시 의회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이 어제 오전 서울시 의회에 나타났습니다. 조 후보가 출마를 위해 교육감직을 사퇴할 때까지 비서실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양옆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함께 들어가더니 신 전 실장이 시의원들에게 선거 전략을 설명합니다. 어떤 식의 전략을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하든 조선형으로 집중되는 보수의 결집을 흐트러 놓아야 된다. 그런데 박선영과 조선형 쪽을 흐트러 놓아야 한다.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 결집화된 내부의 지지가 대부분 모아져 계시고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점에서 조금씩 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투표용지에서 조희연을 찾게끔 유권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조희연 찾아라. 조영달과 조전혁은 아니다. 조씨가 세부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대담이나 토론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신 전 실장은 혹시 모를 오해와 논란으로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해명 요구엔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자, 이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들어보면 이 조희연 교육감 후보의 최측근은 계속해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에게 선거 협조를 요청합니다. 보수표가 결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수막 색깔을 민주당 색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조희연 후보 캠프는 지금은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간 대화 내용들 장하연 기자가 이어갑니다. 최근 진행된 TV토론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3명은 합심해 조희연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낸 내로남불 후보, 공수처에 1호로 기소된 부도덕한 후보라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조희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 3, 4위 후보 숫자를 합치면 선두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은 조희연 후보의 3선 필승 전략으로 보수 후보 분열을 위한 막말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품격 교육감, 막말 교육감을 프레임을 짜면 여기에 보수의 일부,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이렇게 원본층을 박선영이나 조영달로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야 한다. 최근 조전혁 후보는 조영달 후보와의 통화에서 박선영 후보가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친 욕설을 내뱉은 것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전혁의 토건의 피해자가 박선영이기도 하고 또 지금 막말이라는 것이 교육감 선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초록색인 조희연 캠프 현수막 색깔도 회의에 등장합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과는 무관하지만 민주당 색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조국 교육감이 항의색을 안 쓰냐, 왜 녹색을 쓰냐 이렇게 지적했던 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걸리면 현수막이 일부 교체가 됩니다. 번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조희연 이름 석자 알리는데 함께 노력해달라는 읍소와 공감도 이어집니다. 조라는 것은 아는데 조희연인지
조전혁인지 조영달인지 앞에 조만 보면 찍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볼씨가 세 분이네. 세 명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조희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채널A에 신 전 실장이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일주일 남은 6일 지방선거, 모레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지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사전투표를 하기로 정한 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자 4천여 명에게 사전투표와 인증샷을 독려하는 특별 공문을 보냈습니다. 책임 당원들에게는 이준석 대표 명의로 부정선거 트라우마가 사라졌고 사전투표 덕분에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독려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전투표 덕택에 5년 만의 정권 교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당 관계자는 각 시도당에 사전투표 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 사전투표율을 챙기고 결과에 따라 표창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형 사전투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전투표 의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입니다.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의 총력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선대위는 내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용산역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야외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는 만큼 사전투표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을 찾아 충남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를 찾아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정한희,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을 부드럽게, 충남도민을 힘하게. 충남으로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공약을 쏟아내며 힘있는 집권 여당을 부각했습니다. 김태현 후보가 충남도지사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행정부와 우리 국회가 열심히 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있는 여당 소속 도지사를 당선시켜 주시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하루 충남에서만 5곳을 훑으며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충청남도를 본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반세기 만에 우리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이 충청권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시의원,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양평과 가평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합지로 분류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지금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춘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광재 후보의 인물 경쟁력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뭐니 해도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를 다시 도민 살기 좋은 강원도로 만들 진짜 일꾼 누굽니까? 이광재!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과 함께 선대위 합동회의를 열고 문재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분 대통령의 철학을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에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인천 계양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구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내일부터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오늘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만 보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승부처인 경기도와 충남 지역의 판세가 어떤지 가장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윤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오늘 여야 선거사령탑은 이렇게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혼전 상태에 들어간 건데요. 경합 박빙 또는 경합 미세한 열세. 김은혜 의원가 당선될 것이 명확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최근 사흘간 공개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7개 여론조사 가운데 6곳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0.4%포인트 차이에서 최대 2.3%포인트 차이까지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곳의 여론조사에서만 김은혜 후보가 47.4%로 7.2%포인트 차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5월 초 두 후보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오차 범위 내 팽팽한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당 고정표를 강건하게 결집을 시키고 난 이후 박빙 승부에서는 부동층의 지지를 얻어야만이 마지막 승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지역, 바로 대전과 충남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전시장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이 두 곳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여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양승조 민주당 후보에 앞섰고 두 곳에서는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엎치락 뒤치락 경합 중인 경기도와 충청을 잡기 위해 남은 선거 기간 총력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작심 발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당내 주류인 86그룹 용퇴를 요구했고 최광욱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내부 금기를 깨는 계속된 발언에 당은 벌집 쑤신 듯 종일 들끓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오늘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당내 86그룹을 향해 용퇴를 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제 사과문 발표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일부 팬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것은 극복해야 하나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이라는 내용 또한 있어 왔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당내에서 오히려 반발이 나온다? 오히려 그런 거를 뚫고 나가면서 다수를 형성해내고 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옆에 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 방식과 자세는 틀렸지만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용퇴를 촉구한 86그룹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 바로 옆에 앉은 투톱 윤호중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비공개 회의에서 두 사람은 책상을 치고 고성이 오가며 격돌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86그룹인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586 용퇴를 주장하자
두 사람의 갈등도 폭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공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겨냥해 앞으로 공개회의를 안 하겠다. 지도부 자격이 없다며 책상을 치는 등 격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위원장도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그러면 저를 왜 뽑아서 여기에 앉혀두었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586 앞에서 586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기분 나쁠 수 있다며 윤 위원장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당에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용태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의된 내용 분명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윤호중 위원장도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 위원장은 이후 SNS를 통해 어느 당의 대표가 자신의 기자회견문을 당내 합의를 거쳐 작성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역적인 문제로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혁신의 비전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내선 투톱의 정면 충돌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선대위 회의 대신 두 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선대 본부장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 이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 이 소통령 논란까지 일었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한 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을 거고 이 검증 단장도 검사 출신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독립적 검증을 위해 단장직은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인사검증 경험이 있는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그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해 수집된 인사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린다는 야당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나온 설명입니다.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등 선진국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며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 등에 분산됐던 정보들을 수집해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검증을 행정부 소속 법무부가 맡는 건 삼권 분립 위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청와대가 공개된 지 15일 만에 벌써 4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통령 숙소인 관저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곳들을 하루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태욱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청와대 관저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관람객들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베일에 쌓여있던 그 안, 대통령의 거주 공간까지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웅장함과 고풍스러움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왼쪽으로 돌면 서재와 옷방 등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처음 공개되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들이 이곳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옷방입니다. 이 옷장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들여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인지 강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넓죠.
제 키가 180cm인데 제가 손을 뻗어도 천장을 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들은 처음에 이곳에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서 무척이나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관저는 1991년에 지어졌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에 6,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통령 가족들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왼쪽 공간과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오른쪽 공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통령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인데요. 라면을 좋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직접 이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딸도 이곳 중 한 곳을 사용했습니다. 각 방에는 화장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독특한 장소 한 곳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용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장을 받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 대통령들의 인간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공간. 내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이 공간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을 처음 보고 여기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일부터 들어갈 수 있는 본관 내부 시설도 홍지은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푸른 계약집 청와대 본관이 내일부터 공개됩니다. 조선총독부 관저였던 옛 본관인 경무대를 허물고 1991년 새로 지어진 이곳은 화재를 우려해 외벽은 목재가 아닌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본관은 주로 대통령 공식 집무와 외빈 접견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영부인 집무실로 사용된 무궁화실, 소규모 연회장인 인왕실, 임명장 수여식 때 쓰인 충무실 등입니다. 넓게 펼쳐진 붉은 카펫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김식 작가의 대형 벽화, 금수강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리석과 붉은 카펫이 어우러진 계단은 웅장함과 함께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가면 집무실이 등장합니다. 100제곱미터가 넘는 중형 아파트 크기로 안에는 책상과 의자, 봉황기가 남아 있습니다. 집무실 입구에서 대통령 의자까지 약 15m에 달하는데요. 천장 높이도 3m에 달해 마치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합니다. 그걸 오죽하면 여기 처음 딱 들어가서 여기서 테니스 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어느 장관이 들어왔다 야단 맞고 저 가다가 하도 넓으니까 캐비넷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크기만 권위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큰 문은 대통령만 이용했고 비서들은 20걸음 떨어진 작은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대통령들은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국정을 고민했고 때론 참모들과 함께 올림픽을 보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 본관, 이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역사의 흔적들을 드러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이 새로 단장한 용산 대통령실도 처음 선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과거 국방부 연병장으로 쓰이던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이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생의 의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는데 취임 후 벌써 대통령과 4번째 만남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과거 국방부 연병장으로 쓰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밭이 500여 명의 기업인들로 빼곡합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경내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행사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연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중소기업인과 동반 성장을 약속하는 핸드 프린팅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 간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뛸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대 그룹 총수와 함께한 일정은 보름 만에 4번째입니다. 지난 10일 취임식과 만찬 행사, 지난 21일 한미 정상 만찬 때 윤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을 초청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을 땐 이 부회장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It is now m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welcome our president.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welcoming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중소기업인 대회가 대통령 집무 공간에서 열린 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6년 만에 대통령 공간에서 열린 행사에 대해 경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리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의성어 같은데요. 누가 이런 소리를 냈습니까? 네,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서 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요? 할 수 있다 민주당. 네, 절박한 마음을 나름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운운하며 정치를 희화화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옆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은 SNS에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뛰고 있다면서 소통 노력조차 억지로 시비 거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읍소 전략인 것 같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SNS에요. 이재명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만화를 올리면서 간절하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 당시에도요,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지금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이 후보는 당분간 계양을 지역 유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청와대 공개 한창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를 비롯해서 용돈을 모아 달걀을 기부한 육지승 어린이까지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국민희망 대표 20명을 용산으로 초청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비교하는 건 있지만 소가 크고 아름답다. 이 그림은 다운증후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그린 그림인데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하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아름답죠, 이게. 네. 저 이제 공개된 사진 보니까 지금 보이는데 집무실 책상 위에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뜻의 문구가 적혀 있는 팻말,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물인데요. 어제 국회의장단 접견 때도 책상 위에 이 팻말이 포착됐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네. 자, 책상 뒤에 강아지 사진도 보이네요. 윤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와 써니 사진입니다. 저희 집도 유기견 강아지 막내 강아지 써니. 일하시다가 네, 일하다가 한 번씩 봐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여기 와본 적도 있습니까? 응? 강아지가. 여기 아직은 안 와봤어요. 나중에 봐서 한번. 근데 여기 와서 오줌 쌀까 봐. 그럼 이제 주말에 한번 데리고 올까 싶어요. 오늘 방문한 국민희망 대표들에게 나눠준 선물도 좀 화제던데요. 네, 그 선물이 바로 대통령 기념 시계였습니다. 마침 이게 기념품이 처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열심히 할게. 할아버지가. 슈프라고 만들어주세요. 시계 앞에는 대통령의 서명과 봉황 무늬가 있고요. 뒷면에는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쓰여 있죠. 관계자에 따르면 검은색 가죽 부분을 가장 신경 썼다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착용하기 좋게 실용성 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유권자에 따라 유세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데 저건 영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지지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지사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다 함께 직접 해보는 거니까 그냥 연설보다는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체험 유세는요. 경기지사 후보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잘 알고 보면 시행령만 좀 고쳐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와보고 싶다 해서 왔고, 물론 뭐 제가 잠깐 여기서 뭐 이항기 타고 모내게 한다고 뭐 큰 저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우리 농민들 보다듬고 또 농촌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체험의 일환으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거리에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이동권 체험을 하는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선거 후에도 시민들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네,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범행 전 SNS에 총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총과 무전기를 챙겨든 요원들은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소도시 유벨디에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고등학교를 다니던 18살 셀버도어 라모스는 차를 몰고 와 방탄복을 갖춰 입고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틀 앞둔 학교는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There's a lot of confused parents too. I haven't heard anything. I got a call or anything. 현장에서 숨진 라모스는 경찰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머니에게 총을 쏜 뒤 초등학교를 찾아갔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흘 전 범인과 연결된 SNS 계정에는 총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at what happened in Uvalde is a horrific tragedy that cannot be tolerated in the state of Texas. 현지 언론은 10년 전 26명이 희생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개항을 지시하고 한일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긴급 연설을 통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Tired of it. We have to act. The idea that an 18-year-old kid can walk into a gun store and buy 2 assault weapons is just wrong. 지하철과 슈퍼마켓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벌어지는 대규모 총격 사건에 총기 규제를 향한 미국 내 여론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번엔 국내 사건입니다. 대낮 광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로 붐비는 왕복 5차선 도로. 화물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휘청거립니다. 중앙선 분리봉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더니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칩니다.
전봇대와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추는 차량. 사고 충격에 차체는 크게 흔들리고 적재함 덮개도 양옆으로 펼쳐집니다.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한 행인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따방 하면서 아주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담벼락에가 부딪혀서 다행히 그 상가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 앞에 반바가 걸려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를 낸 건 오전 11시 40분쯤. 차에 치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돌진할 당시 다른 행인들도 있었던 만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시간 지나서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지 좀 의아하다. 저녁에 마셨다는데 정확하게 시간하고 장소는 아직 나오기 없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남해에서는 60대 여성이 자기 소유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쓰러졌다고 신고한 아들이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의 3층짜리 상가 주택. 내부 계단에 빗자국이 보이고 입구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60대 여성이 이곳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최초 신고자는 30대 아들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여성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이 포착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뒷머리 쪽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아들의 옷과 신발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초반 부인하던 아들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를 계단에 밀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아들은 투자 실패로 4억 원가량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이들 가족이 연루된 다른 사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아들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크게 다쳐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밤엔 어머니가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구속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미국의 운전자들도 유가 급등세를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사는 LA에 리터당 2,600원대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주유소 앞에 내걸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 40센트를 넘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2,168원. 미국 LA에서 갤런당 7달러 선마저 넘어서는 주유소가 속출하더니 7달러 83센트, 리터당 2,617원에 파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갤런당 6달러 수준인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우리나라 주유소 평균값보다 높습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1년 새 50% 가까이 급등해 리터당 1,53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절적 수요와 함께 미국의 공급망 문제까지 겹친 겁니다. 2주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치솟는 기름값에 미국 운전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That's got more ridiculous. I mean, it's gone up 20 cents in 3 days. 특히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친환경 정책과 높은 유류세로 물가 부담이 더 큽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는 또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6불 넘고 지금 7불 하는 데 있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냥 3불 정도였죠. 지금 2배 올랐어요. 2배. 미국 정부는 반년 동안 매일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지만 현충일 연휴와 겹쳐 수요가 몰리는 이번 주말 기름값 대란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면 최대 38%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정기권도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지하철과 버스만 갈아타도 수도권에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지갑이 얇은 서민이나 학생은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서울에 혼자 계셔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환승 한 20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가는 데만 환승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니까 좀 많이 나가긴 해요. 이들에겐 거리와 상관없이 승차 횟수당 1,250원만 받는 지하철 정기권이 쏠쏠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정기권엔 환승 혜택이 없어 버스로 갈아타면 요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 할인 혜택을 연동한 통합 정기권을 내년 도입할 예정인데요. 만약 버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매달 2에서 3만 원가량의 교통비가 줄어듭니다. 통합 정기권을 이용해 수도권 10km 구간을 60회 오갈 경우 대중교통비가 27%가량 줄고 30km 구간을 이용하면 최대 38% 가까이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환승이 도입된 지 18년, 앞으로 더 싸고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FA 선수 중 최대어인 허웅이 KCC로 이적했는데요. 구단 책임자로 돌아온 허재전 감독과 다시 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허재전 KCC 감독은 2014년 드래프트에서 아들 허웅을 뽑지 않았습니다. KCC 이승은 고려대학교 김지후. 아쉬움 속에 동부 유니폼을 입은 허웅. 아버지가 저를 뽑을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섭섭하긴 한데 8년 뒤 자유계약 신분을 얻은 허웅은 이번에도 아버지와 엇갈렸습니다. 현재 허전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대의원이 아니라 KCC를 선택한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 뽑았지만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이끈 KCC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두며 펄펄 날았던 허웅. 앞으로도 대의원을 꺾고 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자유계약 자율협상이 마감된 가운데 KCC는 허웅과 토종 빅맨 이승현을 영입해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최고 3점 슈터 전성현은 은사 김승기 감독을 따라 대의원으로 이적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플레이오프 MVP 김선영은 최고액으로 SK에 남았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를 잠시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에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 빠르게 남동쪽으로 이동한 뒤 아침이면 잦아들겠는데요. 대체로 5mm 안팎,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오는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양은 적습니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 동안 맑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바람이 강할 걸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은 낮아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 등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4도, 전주는 25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더위는 주춤하다가 주말부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은 민주당에 필요한 정신이자 가치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바랐던 그 기대대로 박 위원장은 결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팬덤 정치, 온정주의, 내로남불을 끊어내야 한다고요. 내부 금기를 깬 20대 청년의 결단과 행동, 그리고 당내 진통이 이 거대 야당 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다운 회초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